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이죠. 바이두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겠다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선점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래 자동차 시장을 두고 미중의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는 자율주행 분야. 자,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자동차학과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오늘 이 학과가 이름이 더 확 와닿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로보택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눈에 띄던데 일단 바이두가 유럽과 중동에 진출하는 데 이어서 우선 미국 그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미국 승차 공유 기업이잖아요. 우버와 함께 일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네. 예. 네. 우버가 중국의 이제 주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들하고 협업을 갖다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글로벌 로보택시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체들을 좀 열거해 보면 모멘타, 포니, AI, 위라이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래서 네. 각자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시스템을 우버의 플랫폼에 얹어서 통합해서 쓰겠다는 거죠. 혹시 예. 청취자들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충전기마다 그 카드가 각각 있어야 되거든요. 충전기 회사별로. 그런가요? 너무 번거롭고요. 타봐가지고 어플도 제가 안 그렇고요. 갖고 있어서. 예, 네. 앱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버의 통합 플랫폼 하나에서 다 이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네. 로보택시 서비스를 보이겠다는데 가장 빠른 곳이 모멘타인데 벤츠가 투자한 회사예요. 네. 내년에 유럽에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강남에서 심야 운행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요원이 탑승할 예정이고요.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네. 그다음에 포니 AI도 도요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 우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네. 위라이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외에 15개 도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우버가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18개 기업이나 됩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런 18개 기업들의 각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우버 앱 하나로 통합해서 편리하게 쓰겠다는 게 메인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중국 기업 3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죠? 중국 기업 중에서 네. 모멘타, 포니 AI, 위라이드. 이게 다 중국 기업인데 중국 투자는 기업이죠. 각각 그 벤츠에서도 일부 지분 가지고 도요다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 외에도 비아디하고도 협업 중이에요. 네. 그러면 우버가 18개 기업과 현재 상태에서 협업 관계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네. 그중에 4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란 얘기죠. 그러네요. 22%고요. 중국 시장에선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 네. 일단 전기차 전 세계 판매 보면 62에서 65%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를 보면 중국 네. 기업이 절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로보택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네.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네. 로보택시라고 해서 우리 마징가제트나 뭐 아톰이 사람을 등에 업고 뛰는 게 아니고요. 네. 로봇이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 사람과 똑같이 네. 인지, 판단, 제어를 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각종 센서로 주변 상황을 보고 컴퓨터 이슈가 판단을 해서 네. 가속 페달, 핸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혼자 가는 거고 사람이 운전 중간에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뒷짐지고 자도 되는 스스로 데려다주는 이것을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택시라고 하면 네.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이렇게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과 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게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고 중국은 다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적이거든요. 예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보조금 아예 안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각국 나라의 어떤 정보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가장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타봤거든요. 네. 어떠냐면은 일반 택시 탈 때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더 걸린다고요. 무척 늦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심야에 타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끼어들고 상황 있죠. 우리 갑자기 눈치껏 사람이 탁 끼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팅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데서 시간 지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늦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 택시조합에 자문하는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로봇택시가 시범 운영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게 현재 택시조합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하죠. 일자리를 네. 뺏기니까 네, 네. 그 아주 극심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결론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택시 기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요, 자기네 생계 걱정된다고 하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진행하는 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라는 게 있어요. 일단 좀 정부 그렇죠. 일에게 불만을 막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일자리를 줄 거라는 그 그렇죠. 기대도 뭐 있겠죠. 막연한 기대. 원래 그 사회주의라는 게 시스템이. 그렇죠. 시스템이 내가 굶어 죽게는 안 할 테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네. 시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기업들이 중국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바이두도 세계 각국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세계 15개 도시에서 지금 로봇택시를 상용화한다고 하던데요. 상용화할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유럽 터키에서 이제 아폴로 고라는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스위스와 협업해가지고 연내 올해 안에 유럽에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네. 터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심한 게 미국이죠. 전기차도 어느 정도 시장을 뺏길 것 같고 더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택시를 중국이 석권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아주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중동 등으로 기술 규제를 회피하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아폴로고는 이미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 1,500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네. 홍콩은- 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럼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도 두 번, 그러니까 횟수가 1,500만 건이나 됐다고요? 상당히 네. 많은 개수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면 거의 국민 4명당 1명 이상이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용해봤다. 네. 상당히 큰 수치고요. 예. 홍콩, 아부다비 등에서도 이제 시범 운행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바이두의 현실입니다. 자율주행하면 일단 규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게 전기차,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가 메인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네. 나중에 블루오션에서 국내 자국 기업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거든요. 이번에 미국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네. 자율주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어가지고 핸들과 가속 페달 이런 게 아예 없는 네. 완전한 5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출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원래 안전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핸들,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야 된다는 기본 규정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3천억 달러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앨런 머스크가 기부하면서 네. 한 행정축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교통부에서 예. 주별로 산재해 있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규. 예, 네. 하나의 예를 든 게 자율주행 시스템 네. 아이다스가 달려 있거나 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들은 네. 사고가 좀 발생하거든요. 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철저하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편하게 좀 개선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해로운 법규라는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렇지요. 누구한테 해로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네, 표현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핸들, 페달 이런 거 의무 부착 조건도 완화해주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돌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9%가 오를 정도로 상당히 큰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하면은 거의 미국과 중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미국은 구글의 웨이모가 선점하고 있는 건가요? 1등인가요? 네. 전 세계 2023년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분석을 통하면 웨이모가 1등이고요. 부동의 네. 1위입니다. 네. 미국 기업인데 모비라이가 2위고요. 그다음에 3위가 중국의 바이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등부터 10등까지를 쭉 열거했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의 협업도 미국으로 카운트한다면 네. 6개 기업이 미국이고 4개 기업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중국과 미국이 같이 견인을 하는 거지 미국이 앞서 있는데 중국이 따라간다는 개념이 이제는 아닌 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테슬라 로보택시는 그러면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오스틴면 텍사스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2007년에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갖다 모바일 시대를 열은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게 그 네. 산업과 우리 사회의 어떤 판을 바꾼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소유에서 이제 구독으로 좀 바뀐다. 구도가 바뀔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졌다라고 하면은요 네. 주거 환경도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에 주차장 둘 필요 없죠. 최근에 1층에 주차장 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네, 네. 완벽한 자율주행이다.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하천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집에 때 오면 내린 다음에 되니까. 보내고 네. 핸드폰으로 아침 내린 다음에 7시 보낸다고. 그죠. 예. 그럼 일괄 주차를 하면서 그곳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하는 관리 서비스까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가 바뀐다. 예,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도심지에는 아예 차량이 존재하지 않고 그럼 비상용 차량 몇 대만 도시 있으면 되는 설계라든가 거죠. 인프라에 다 달라지는 영향을 거죠. 미치겠네요. 아파트의 주차장을 지하로 2층, 3층 안 파고 도시 외곽에 공영 주차장 타워로 쓴다면 네. 아파트 건축비 얼마나 세이브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을 파는 게 더 어려우니까. 훨씬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물류라든가 운송 산업에도 많은 혁신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어떤 타코미터나 운영 시스템을 봐서 몇 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벌금을 내고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 미만 운전해라. 왜? 피로도가 누적되면 사고 원인이 집중력.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완전 해소되면서 24시간 물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 정말 획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전성은 전 그게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안전성보다는 이제 자국 산업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라는 네네, 게 네네. 지금 웨이모에서도 시험 운영되고 있는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콜된 적이 있다면서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안정성에서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업데이트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정성 부분이 현재 이미 3번 정도의 리콜이 있었어요. 2024년 2월에는 네. 한 400대 가지고 웨이모가 운영했던 때거든요. 근데 견인 중이던 픽업 트럭을 뒤에서 충돌합니다. 그다음에 24년 6월에는 한 네. 670대로 차량 대수가 늘어났었는데 네. 이 무인 로보택시가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 전봇대 이런 이런 데 것을 가서 구분 못하고 들이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구분을 못하고 인식을 못한 거겠죠. 그러다가 올해 5월입니다. 네. 올해는 121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거든요. 네. 도로 장벽, 체인이나 게이트 같은 경우로 충돌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그 웨이모의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인간 운전자 대비 부상 사고율이 81% 줄어들었다. 인간은 착각이나 이런 운전자의 사고 대비. 네. 그건 맞는 얘기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5% 정도가 차량 결함이고 95%가 운전자의 착각이나 실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발진 추정 사고 같은 거 추정하는 네네. 거 보면은 네. 대부분 차량의 결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 결함에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람의 오판이 더해져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카운트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운전자의 착각은 미미한 사고에 그칠 수 있는데 네.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착각은 네. 정말 심대하고 아주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속력을 줄이지 때문에 않고 전봇대가 확 그렇죠. 박아버리 그러면 큰 사고일 수도 있지 우리가 않습니까?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음주운전은 비몽사몽이지고 반응은 늦지만 보다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네. 졸음운전은요 눈을 아예. 감고 가죠. 근데 시속 110km면은 1초에 30m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는 6배, 일반 도로에서 3배 높다. 똑같은 네. 얘기라 예. 로보택시가 고장이 난다? 예. 불안감은 이루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도 합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합승이 이미 불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택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요금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코스를 가가지고 여러 명이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카풀하듯이 구독제로 한 달 내내 나는 요 자리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회사까지를 네. 매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그런데 그 코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탄다든지 회사에서 같이 모인다든지 집에서 네. 모인다든지 네. 이런 합승이 가능해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보다 더 나아간 서비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다소 불편해도 50% 싸게 해줄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다소 불편해요? 자,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네. 여의도 KBS 앞으로 택시 부를 겁니다. 서울역으로 택시 타고 가겠죠? 네. 그런데 앱에 뜹니다. 뭐라고요? 야, 국회의사당역까지만 좀 걸어올래 500m? 거기 아. 4분위에 지나가는 차가 있어. 아, 그렇게까지 그걸 돼요? 타고 서울역 앞이 아닌 서부역에만 내리면 내가 50% 아니, 싸게 서부역에서 해줄게. 횡단보도 건너면 그렇죠. 서울역이잖아요. 그런 바로 식으로 앞이니까. 내 목적지에 약간의 어휴. 거리인데 좀 멀면 더 여기서 싸고. 가면 한 12,000원, 3,000원 나올 텐데 50%면 괜찮죠. 가야죠. 걸어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이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확 줄여주는 획기적인 네. 서비스들을 이미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네, 그래요. 근데 아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차는 결국은 데이터 전쟁인 것 같아요. 아까 네네. 처음에 그 사고도 네. 한번 그렇게 나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사고는 또 피하고 네, 하면서 그렇죠. 그 많은 데이터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정말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네. 부분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제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고 분명히 견제하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전기차도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나 이런 걸 견제하려고 미국이 막 노력을 하다가도 전체 광산이나 소재를 중국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중국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똑같아요. 자율주행 테스트 누적 주행거리를 보면 미국의 웨이모의 주행거리가 1억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2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아, 40% 정도 데이터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약 1.5배까지 됩니다. 네. 거기다가 AI 학습 얼마 전에 뉴스 떴죠. 훨씬 싼 칩을 가지고 네네. 미국의 AI와 유사한 성능을 낸다. 네. 이런 것들로 가속화한다면 빠른 기술 발전으로 미국을 바로 능가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게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좀 암울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누적 주행거리 테스트가 5천만 킬로 정도로 중국의 약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각종 규제가 네. 자율주행 서비스나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하나, 강남에서 로보택시 심야에 운행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주행은 당연하지만 네. 무인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무조건 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자율주행 4단계, 5단계가 기술이 도입돼도 네. 우리나라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으면 초고령화 사대에 진입했는데 노인 피하기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예. 유치원이나 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길을 다 피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럼 얼마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어. 좀 선도적으로 기술을 반영을 해서 좀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다소 좀 막혀 있고 기술보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다소 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중국에서 타보셨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중국도 도심 안에서 아주 도로가 잘 정비된 데서만 탑니까? 아니면 좀 낙후된 시골 아니면 꾸불꾸불한 복잡한 대표적인 시장통 이런 그렇죠. 데도 가나요? 대표적인 10개 도시에서만 타봤는데 제가 주로 탔던 건 공항이나 호텔 같은 반듯한 도로 위주였고 예. 뭐 고의적으로 시장이나 골목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서 시범 운영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좀 좁고 그 교통량이 예. 많고 도로 환경이 복잡한 데가 많아서 그렇죠. 처음에 들어와도 조금 여러 가지 쉽지 시행착오가 있을 않을 것 같아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골목길 같이 보행자하고 차량이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데서는 아마 무인 택시나 이런 거 운행 금지라고 큰 길 전용 도로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둔 그 패권 경쟁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 우리나라 여쭤보니까 좀 암울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뒤처진 게 아닌가 네네. 그렇고요. 이런 속도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선도해야지 미래 그렇죠. 먹을 거리를 창출하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은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은요. 시장, 규제, 그다음에 자원, 기술력 네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초반에 상당히 앞서 있었죠. 네. 자원은 당연히 부족하고 시장도 좁고요. 그럼 남은 건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만드는 어떤 전문가나 정부기관이 좀 선도적으로 미리 네. 이런 방향으로 2025년, 30년에는 규제가 완성되겠다. 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화재가 아예 발생하면 안 되라고 규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놀랬죠. 일주일 후에 중국 기업이 얘기합니다. 소디움 배터리 우리 개발했다. 그래서 소디움 우리는 배터리는 불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원 소재도 리튬보다 지구상이 훨씬 많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물론 단점도 네. 있죠. 에너지 밀도나 우리 건 불안난다. 결국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주고 일주일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 배터리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의 규제는 아주 면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만 아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기업 따로 정부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가지 말고요. 네. 그래야지 자국 산업이 보호될 수 있고 육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